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알렉산드라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소속이죠. 동남아시아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복잡한 정세 속에서 프랑스의 이익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해 3월 푸놈펜 주재 프랑스 대사관 차석 참사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42살 경력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면 상대방의 다음 카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목격할 일이 제 모든 통념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사건은 3월 15일에 터졌습니다. 한국인 50여 명이 캄보디아에서 집단 실종됐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실종 사건은 드물지 않았거든요. 불법 취업, 사기 피해, 때로는 자발적 잠적. 패턴은 뻔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미온적이었어요. 유엔은 성명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했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을 단순 실종 정도로 분류했어요. 보고서 한 장으로 정리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전격 성명을 발표했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와의 모든 외교 및 경제 협력을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죠. 예고도 없이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는 황당했습니다. 외교는 대화의 예술 아닙니까? 협상 테이블 없이 관계를 끊는다는 건 외교적 자살이나 다름없었어요. 더구나 실종 사건 하나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대사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왜 저렇게 과민하게구나. 경제 보복이라도 받을 셈인가? 정치적 쇼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는 거라고요. 곧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거부했죠. 그저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외교 현장에서 침묵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포기하거나 준비하거나. 한국은 분명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 대사관 쪽 동향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직원들은 출퇴근했고 공식 행사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죠.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사업이 멈추자 혼란이 시작됐거든요. 도로 건설, 전력망 유지 보수, 금융 시스템 자문. 한국 기업들이 손을 떼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지를.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경제는 발전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미국 그늘에 가려진 나라.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칼이 뽑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오직 한국만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푸놈펜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도시 전체가 멈췄어요. 신호등이 꺼지고 은행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병원은 비상 발전기를 돌렸죠. 캄보디아 전력청은 기술적 결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전력망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ATM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송금도 불가능했죠.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검이 이틀째 계속됐어요. 시민들은 현금을 찾으러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3월 23일 통신망이 흔들렸습니다. 이동통신사 3곳이 동시에 서비스 장애를 겪었어요. 인터넷도 느려졌죠. SNS 접속이 불안정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핵심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대사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 상황을 분석했죠. 러시아 대사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대사는 내부 반란 세력을 의심했어요. 미국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쪽을 봤어요.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초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력, 금융, 통신 시스템을 누가 구축했는지 추적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전력망 관리 시스템 한국 기업이 설계했습니다. 금융 결제 플랫폼 한국 기술로 구축됐죠. 통신 인프라 한국 통신사가 자문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자였습니다. 캄보디아의 핵심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든 건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손을 뗀 게 아니었습니다. 철수 명령을 내린 거였죠. 기술자들이 떠나고 유지보수가 중단되고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뼈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뼈대를 부러뜨리고 있었죠. 수치 하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협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철수했을 뿐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침묵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거리에는 불안이 퍼졌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시민들은 식량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국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아니,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적어도 총성이라도 들리잖아요. 이건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불빛이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정전이 계속되고 있었죠. 한국의 침묵이 계속되는 한 이 어둠도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더 준비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3월 25일 새벽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직감적으로 받았죠. 알렉산드라 르클레르 참사관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억양이 어색했어요. 캄보디아 사람은 아니었죠. 누구시죠? 제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알고 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좌표를 불러줬어요. 푸놈펜 외곽의 폐공장 단지였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새벽 4시. 늦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새벽 3시 반 저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이었죠. 폐공장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버려진 건물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따라오십시오. 그는 건물 뒤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지하 계단이 있었어요. 내려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좁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방마다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죠.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이스피싱 거점입니다. 온라인 사기 조직이죠. 이 사람들은 납치돼서 여기 갇힌 겁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속이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여자가 저를 봤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녀가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실종된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남자에게 물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이요? 경찰청장이 이 사업의 공동 투자자입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도 연루돼 있어요. 갱단과 결탁했죠. 이건 국가가 용인한 범죄입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국가가 국민을 납치하고 착취하는 시스템에 가담하고 있다니. 그럼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당신은 프랑스 외교관입니다. 세상에 알릴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곳은 곧 사라질 겁니다. 당신이 목격자가 돼야 합니다. 저는 다시 인질들을 봤어요.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구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말했죠. 조용히 지워버립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증거를 모으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등골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요? 캄보디아 정부는 공범이었고 국제사회는 무관심했어요. 한국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질 구출이 아니라는 걸. 한국은 이 시스템 전체를 뿌리 뽑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3월 27일 국제뉴스가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대규모 범죄 조직을 소탕했다는 보도였어요.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들을 구출했고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경찰청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죠. 국제 언론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신속한 대응. 인권 보호에 앞장선 캄보디아.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 저는 화면을 보면서 치를 떨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쇼였죠. 체포된 사람들은 하급 조직원들 뿐이었어요. 진짜 배우는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속았습니다. 모두가 캄보디아 정부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3월 28일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사이버안보센터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장과 갱단 두목 사이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계좌번호, 송금 기록, 통화 내용까지 모두 공개됐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날짜, 금액, 대화 내용까지 일치했어요. 경찰청장이 범죄 조직에서 매달 돈을 받아왔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국제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제까지 영웅이던 경찰청장이 하루 만에 범죄자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장 범죄 조직과 결탁.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 피해자 구출은 거짓, 은폐 작업이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죠. 캄보디아 정부가 거짓말을 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세상에 퍼진 후에 진실을 공개한 거예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됐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같은 날 한국 대사관이 움직였습니다. 직원 전원이 철수를 시작했어요. 24시간 내에 떠나겠다고 발표했죠. 한국 국제학교도 폐쇄됐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공항으로 향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철수했습니다. 항만 운영사, 건설사, 통신사 모두가 동시에 움직였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떠났어요. 혼란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작전처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철수한 게 아니라 정리한 거다. 한국은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외교관계 단절, 시스템 붕괴, 증거 공개, 완전 철수. 모든 게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침묵만으로 국제사회를 움직였고 국내 시스템을 무너뜨렸어요. 총 한 방 쓰지 않았지만 한 나라를 무릎 꿇렸습니다. 저는 프랑스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제재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썼죠.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침묵만으로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걸? 캄보디아 거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자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경제가 흔들렸고 정부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성명도 없고 협상 제안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한국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진짜 작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월 첫째 날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작전 참관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프랑스는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목격자를 원했던 겁니다. 세상에 보여줄 증인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태국 국경 근처 한국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갔어요. 착륙하자 한국군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유 대령입니다. 이번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는 침착했어요.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전 본부로 안내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폐공장 단지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문했던 그곳이었죠. 인질은 52명입니다. 모두 한국 국민이에요. 유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적은 약 30명. 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3층 구조이고 출입구는 4곳입니다. 저는 지도를 봤어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인질 구출이 쉽지 않아 보였죠. 작전명은 아리랑의 맹세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인질 전원 구출, 사상자 제로. 전원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 대령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작전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실시간 영상을 봤어요.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된 화면이었죠.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건물을 포위했어요. 태국군도 함께했습니다. 완벽한 협력이었죠. 오전 5시 30분 돌입이 시작됐습니다. 섬광탄이 터졌어요. 문이 부서지고 부대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총성이 들렸지만 짧았어요. 저항은 곧 진압됐죠. 12분. 작전이 시작된 지 단 12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인질 52명 전원 확보. 사상자 없음.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모두를 구출했습니다. 헬기가 인질들을 태우고 날아왔어요. 저는 그들을 직접 봤습니다. 수척했지만 살아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죠. 유 대령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작은 태극기 패치를 들고 있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진짜 국력이구나. 국민을 지키는 힘이구나. 실감했습니다. 프랑스라면 어땠을까요? 협상했을 겁니다. 시간을 끌었겠죠.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아내고 구출했습니다. 저는 유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귀환하는 헬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침묵했지만 행동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지켰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구나. 이게 진짜 힘이구나.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이해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다음 날 한국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이버 작전 거북선이 발동됐어요. 한국 사이버안보센터가 범죄 조직의 자금을 추적했습니다. 25조 원이었어요. 수백 개 계좌에 분산돼 있었죠. 세탁된 돈, 범죄 수익, 뇌물 자금. 한국은 이 모든 걸 6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압류했어요. 동시에 서버를 파괴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졌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6분이요? 25조를 6분 만에 추적했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한국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했죠.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료들의 계좌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총리 측근,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모두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었어요.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 내역 모든 게 일치했죠. 국제사회는 캄보디아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재를 발표했어요. 미국도 동참했습니다. 경제 지원이 중단됐고 외교 관계가 격화됐죠. 캄보디아는 고립됐습니다. 경제는 마비됐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통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았죠. 거리에는 시위대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어요. 부패 정권 퇴진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48시간 만에 정부가 흔들렸습니다.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어요. 경찰청장은 체포됐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했죠. 한나라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전부 기록했어요. 6분 만에 25조를 추적했습니다. 12분 만에 인질 52명을 구출했습니다. 48시간 만에 한나라를 붕괴시켰습니다. 한국은 총을 쓰지 않았어요. 폭탄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죠.
하지만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이 경험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한 나라를 심판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프랑스 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보고서를 읽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도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실이라고. 제가 직접 봤다고. 한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외교를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없이, 대화 없이, 침묵만으로. 하지만 그 침묵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푸놈펜 거리를 걸었어요.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한국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 메시지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4월 15일 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한다. 저는 놀랐습니다. 태국이 먼저 나선 거예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통 조심스럽습니다. 이웃나라를 비난하는 걸 꺼리죠. 하지만 태국은 달랐어요. 태국 국방부 차크리 장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정의를 기술로 증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범죄와 싸우겠습니다. 이틀 후 베트남이 동참했어요. 한국의 단호한 조치를 존중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필리핀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라며 한국을 지지했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한국 편에 섰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 한국이 설계하고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판 게 아니었어요.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함께 운영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을 신뢰했습니다. 한국이 그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캄보디아 사건은 그 신뢰를 더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부패와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범죄 조직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한국의 단호한 조치가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아시아를 통합하고 있다.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로. 프랑스 외교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우려했죠.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식민지를 만들거나 자원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트너십을 만들었죠.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지지한 거예요. 저는 프랑스 본국에 동맹 전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본국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부러움, 약간의 두려움.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방식이 옳다고. 4월 말 저는 한국 대사관 리셉션에 초대받았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모였어요. 한국 대사가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증명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변했다는 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 미국 그늘에 가린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존경했어요. 그들의 의지, 그들의 원칙, 그들의 힘을. 저는 자발적으로 한국의 우군이 됐습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니에요. 감화돼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한국이 세상을 바꾸는 걸 봤다. 침묵으로, 기술로, 의지로. 이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인질 귀환 행사에 참석했어요. 특별 관찰자 자격이었죠.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3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질들이 나왔어요. 수척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환호성이 터졌어요. 가족들이 달려갔습니다. 포옹했고 울었고 웃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어요.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한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국가구나. 국민을 지키는 것.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찾아내는 것.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를 사랑해요. 하지만 솔직히 묻고 싶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차가운 의지였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행동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했어요.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증거를 공개했고 인지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프랑스 외교부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침묵이 움직인 날 한국의 새로운 외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나라는 작지 않았습니다. 강했어요.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움직였다. 침묵이 움직인 날이었다. 그리고 목소리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제 목소리로 마지막 증언을 남기고 싶었어요. 저는 알렉산드라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외교관으로서 증언합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어요. 그 원칙은 외교보다 강했고 전쟁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침묵했고 그 침묵이 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존경합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제 고백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는다. 피해자도 가족도 국민도.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왜냐하면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거든요. 진짜 힘이 뭔지, 진짜 외교가 뭔지, 진짜 국가가 뭔지. 그날 침묵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움직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